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략 및 주요 사업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시, 군구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어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기기, 서비스 범위, 참여하는 전문 인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매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과 사업 내용들을 기획을 하죠. 플래닝을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제공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역 주민이나 정신질환자의 요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뿐 아니라 관공서, 예산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와 조직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을 하죠. 병원에서의 간호 업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인적 자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 요구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공개 발표해야 되는데, 이 센터에 가보면 전문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처우가 좀 안 좋아요. 급여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어쨌든 좀 처우가 개선이 되어서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많이 좀 여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요 사업을 보면 첫 번째가 정신건강 관련 현황 및 특성을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플래닝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관련 현황 및 그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한 장소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대부분 시청이나 아니면은 뭐 구청 옆에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떤 가건물에 그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뭐 한 3층, 4층 그런 데를 빌려서 들어가 보면은 그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 있는지 도서 지역에 있는지 이런 지정학적 위치와 주민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계획할 때 반영을 해야겠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지역 내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재활과 직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지역 내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겠죠. 정신건강 관련 현황 및 특성을 보면 정신건강 인구 현황,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 대상이라든가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 정신장애인 인구 수,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건강조사 관련해는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을 봅니다. 관련 기관 현황은 정신의료기관, 예를 들면 외래치료, 납병원, 입원치료 서비스 가능한 기관, 재활치료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재활시설, 복지관이 관련 기관 현황이죠. 등록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에는 프로그램 참여율과 직업재활을 연계합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계속 입원 심사 의뢰 및 퇴원 명령률, 그 다음에 주민건강서비스 이용률, 치료서비스 연계율,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이 현황 및 특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령별로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률, 자살 위험군 상담률 이렇게 해서 현황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인데, 어떤 지역의 정책 예방과 예산 규모, 자원의 배정, 이런 거는 정신건강 서비스 양과 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간호사는 건강 관련 정책 과정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시군, 구의회 의원들 및 정책 입안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전문가 집단과 자조그룹, 시민단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계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기획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있어요.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건강 병의원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의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인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 다음 정신응급 대응 연계 체계 구축인데, 응급 및 위기상황, 예를 들면 자해, 타해 위험 상황에서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조기에 개입하고 보호 및 치료 연계를 통해서 환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겠죠.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사업 내용을 구성해야 하죠.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서 정신건강을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 중년 여성,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정신건강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소집단 교육, 대규모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생애주기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할 수 있죠. 개인 상담, 이동 상담 서비스 운영, 온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을 상담하고, 스트레스 정도나 우울증 불안의 선별 검사를 하고, 또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 정신건강 사업을 합니다. 정신건강 고위험 주민 대상의 치료적 중재, 하이리스크 그룹이에요. 첫 번째, 하이리스크 그룹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돼요. 치료와 회복 관점에서 정신질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하이리스크 그룹 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 너싱 어세스먼트 먼저 해야 됩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일상생활 활동의 어려움 정도를 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ADL을 봐야 되죠. 필수적인 기술로서 집안일. 장보기, 음식 준비, 금전 관리 이거는 뭐예요? IADL이죠. 그 다음에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Activity Daily of Living은 개인 위생이에요. 그러니까 ADL과 IADL을 다 어세스를 하고요. 정신사회의 사회적 재활의 주된 목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인관계의 이제 어려움을 보는데,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는 에이패시, 무감동하면서 위축이 돼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이솔레이션, 고립되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존감. 개인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기대만큼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을 유지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러한 모든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낮은 동기 유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시도를 힘들게 하죠. 동기 부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 부족과 질병이나 약물의 생물학적인 영향과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치료 불이행, non-compliance. 치료 불이행의 원인으로는 질환에 대한 부정, 투약에 대한 이해 부족, 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문제, 환경적 요소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간호사는 대상자와 치료적 동맹관계를 맺으며 약물을 포함한 치료 효과를 교육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도울 수가 있죠. 사회생활 기술 부족. 중증 정신질환자의 간호사정에는 생활과 학습,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신체, 정서, 지적 기술 등 사회생활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 사료관리. 사료관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을 실천하는데 케이스 스터디죠.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할 때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돼요. 서비스는 대상자의 니드, 욕구에 맞추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조정되어서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조화롭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횡적 보호 연속성과 종적 보호 연속성, 이 두 가지가 정신장애인에게 필수적이면서 두 차원의 보호 연속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관리자의 책임.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자, 사례관리 케이스스터디의 어떤 목표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개별적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대상자의 니드와 강점, 욕구와 강점을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극대화시킨다라는 거.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서 대상자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족이나 비공식적인 집단과 자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원과 공식적 보호 체계와의 연결 및 통합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에 약물관리 및 증상관리,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과 상담 및 전화관리, 치료 중단이나 방치된 환자의 의료기관 연계, 개인에게 적절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제공,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 위기개입 및 수행, 정신질환 이외의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자 연결,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방문인데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은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전 계획 단계에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야 되죠. 진단과 병력, 임상에서의 간호계획 등의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간호사와 가족이 함께 예상되는 계획을 논의하고 방문 시간을 정하게 되죠. 간호사는 가정 방문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 방문에서 간호사의 태도가 중요하죠. 간호사는 전문직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친근한 의사소통으로 환자와 가족들과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가정방문 종료 시 사전에 정해진 방문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을 나와야 해요. 또 대상자 집을 떠나기 전에 환자와 가족이 다음 방문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겠죠.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보면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활동치료 등을 통해서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재활을 목표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집단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일상생활 기술 훈련, 사회기술 훈련, 정서관리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간호사는 정신질환자의 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의 사회기술 훈련, 강점과 잠재력 개발, 환경적 지지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굳어진 행동은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과 인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신체활동이나 운동, 음악, 미술, 컴퓨터 교육뿐 아니라 직업재활을 위한 바리스타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질병 관리를 하는데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증상과 징후, 경과, 재발의 조기 경고, 증상, 대처 방법 훈련, 정신건강 교육, 진단적 검사 방법, 생활양식 변화의 적용, 치료 선택,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치료적 전략, 스트레스의 적절한 대응 방법, 치료 이행에 대한 문제, 기대되는 치료 결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지식의 습득을 도와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 기술, 대화 기술,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고 데이트하기, 문제 상황 처리 기술, 투약 관리, 옷 입기, 갈등 관리, 자기 주장하기, 직업 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역할 연기 연습이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혹은 비디오 시청 이런 걸 중심으로 과제 등을 통합해서 진행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신체적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과도한 흡연, 불결한 위생, 음주, 성행위, 만성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잠재력과 강점을 개발을 하는데 대상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 기술, 대인관계, 대처, 코핑 자원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돕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상자의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지지가 있어요. 결손 및 증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주위 환경을 바꾸는 환경적 수행을 사용해야 돼요. 재활센터, 주거 서비스, 직업 발전, 교육과 위기 중재, 그리고 사료 관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재활이 있어요. 자, 직업 재활은 정신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도 호전시키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청소년기에 발병할 경우에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었죠. 그 다음에 재발 삭화로 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많고 기능장애로 인해서 지속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웠고 지역사회 지지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직업 재활의 효과는 정신병적 증상의 감소, 자존심의 고양, 회복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 거주 기간의 증가, 사회에 통합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의 감소, 독립적 생활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가족 교육 및 모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긴밀히 접촉하고 있어요.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치료와 재활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적인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잘 견디고 가족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족 구성원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를 누가 한다? 간호사가 해야 되겠죠.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과 실패 경험을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가족을 교육하고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의 가족의 모임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부담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만성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정의 일상적인 평형 상태가 깨어집니다. 언제나 긴장을 해야 되고 불안하죠. 이런 모든 상황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력감이나 당황스러움, 또 재정적인 부담, 가족의 역효과, 또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부담, 주관적인 부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부담은 슬픔과 비애, 당황스럽고 또 같이 있는 게 수치스러워요. 그런 게 내보이고 그런 게 알려질까 봐 그러면서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죠.
사회적 지지 요구,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흔히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만 주력하게 되면서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지가 제한되거나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주거 서비스. 주거 시설은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치료적인 기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전하며 편안하고 대상자에게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20명에서 30명 이내 또는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가족적인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정부의 보조와 가족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비영리로 운영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곳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폐 성인들의 어떤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 그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족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가족들이 어떤 법인을 세워서 종교단체 사회복지 법인체에서 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가정, 그룹홈이죠. 환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24시간 동안 치료팀의 보호와 관찰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자, 병원이 아니에요.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지역사회 내 생명 존중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고 자살 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 상담 전화. 이럴 때 조금 있으면 저 사람 떨어지겠다 그러면 경찰이나 119 구조대나 응급실 간의 자살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특히 선별검사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자를 발견해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살 유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 죄책감,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그러한 자살 유족 상담, 애도 모임 및 자조 모임 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